네, 안녕하세요. 로봇에 대한 모든 것을 토론해보는 로봇 박사들님과 함께하는 글로벌 토크쇼 진행을 맡은 이로넷의 김규태 부국장입니다. 네, 예전에는 세계 곳곳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여성 과학자분들을 모시고 과학하는 여자들의 글로벌 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그 후속 버전으로 이번엔 로봇 공학자 분들을 모시고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대표적인 연구 주자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 장동식 교수님 연구팀 모셨습니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네, 한양대 한재권 교수님 팀 손 흔들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로봇산업협회 이경준 팀장님 팀 손 흔들어 네. 주세요. 네. 모두 세계 곳곳에 계신 분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여기에 교수님들과 이제 같이 하는 연구원님들이신데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선발된 분입니다. 근데 지금 해외 곳곳에 가셨던 분인데 이제 자기소개 때 조금 더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선발된 분들 중에 여기도 고려대 한양대 로봇산업협회 이렇게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실제로 리딩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초반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제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먼저 가장 먼 곳이라기보다는 가장 우리가 가기 어려웠던 곳인 덴마크에 계시는 김하연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덴마크에서도 코펜하겐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는 코펜하겐에서 북쪽으로 5시간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인 알보르에서 있는 알보르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보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네.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다른 창에 이제 사이먼 교수님, 김하연 선생님 네. 지도하시는 사이먼 교수님 와 계신데요. 잠시 네. 손 들어서 인사해 주시죠. 네. Hi there, my name is Simon Burr. I'm an associate professor at Aalborg University, working in the robotics and automation group. And in my research, I lead our group on AI for robotics and manufacturing. How we can make more intelligent robot systems that can act in industrial environments. So it could, for instance, be a mobile robot with a robot arm on top that can drive around in a production and carry out different tasks and help out human workers. Some of the different techniques that we research are supervised learning an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So often we combine different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to one system. So we can take different sensor inputs and the robot can process that data and then act accordingly. In a safe environment together with humans, doing a human-robot collaboration with the workers on the shop floor. I have had the pleasure of collaborating with Ms. Kim in our research group. So she joined us for a 12-month visit to collaborate with me and the other people in my research group on applying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various robot systems. And it has been a great pleasure having her here, getting her competences in our research group from computer science and contributing to our work and research. 여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인 사이먼 교수님이십니다. 2018년도에 한국에서 열린 로보월드에 참석하러 오셨다가 그 2년으로 로봇협회와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한국의 음식인 김치와 불고기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UCLA에서 연구 중이신 민인준 연구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의 민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이 있는 걸로 유명한 LA에 다녀왔는데요. LA의 주립대학인 UCLA에서도 로멜라 연구실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로멜라 연구실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로봇공학자인 데니스 옹 교수님이 계신 연구실인데요. 이제 다관절 보행 로봇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저는 그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행 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네, 민 선생님 이외에 미국에 또 한 팀 계십니다. 브로드 인스티튜트 소속의 김원석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연구 중인 김원석입니다. 저는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미국 하버드대와 MIT의 공동 연구를 위해서 설립한 연구소로 주로 바이오 쪽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버드대 의학과 MIT의 공학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정보에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실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곳곳, 세계 곳곳에서 진짜 세계적인 학자들과 당당히 어깨 겨루면서 연구하고 계신데 잠깐 짬을 내서 이 촬영에 지금 응해 주셨고요.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구원님들, 세계적인 인재들을 키우고 계신 교수님들 소개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먼저 이경준 팀장님, 협회 이경준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준 팀장입니다. 저희 협회는 그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력 사업으로는 인력을 연구하고 채용을 지원하는 인적 재원 개발 협의체, 여기 교수님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 다음에 로봇 실습 기반의 어떤 혁신 인재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TV에서 많이 보신 분인데 한양대학교 한재경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건입니다. 저는 히어로즈라는 연구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주로 로봇 설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프로젝트 리딩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컨소시엄의 총괄을 맡으신 고려대 장동식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본 컨소시엄의 총괄 책임자를 맡은 고려대 장동식 교수입니다. 본 과제를 위해서 한양대 로봇협회 책임자분과 그 외 고려대 전작가 고한석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로봇 얘기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흥미가 많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야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오늘 본격적으로 이 토크를 하면서 그 얘기들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들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일단 그러기 전에 이 프로그램 도대체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서 연구하고 있는지 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듣고 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경준 팀장님,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한 땀 한 땀 이 실을 깨듯이 이 사업을 세팅부터 운영까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내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 기업이든 해외 연구소든 학교에 매칭을 시켜서 실제로 한국에 돌아오게 해서 약간 한국의 로봇 산업이라든지 국가 산업 전반에 도움을 주게 하는 사업인데 발상은 좋지만 시도부터 쉽지 않았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들이라든지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협회에서는 협회, 한양대, 고려대 등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동안 어떤 인재들을 선발하셔서 파견을 내보내셨는지 고려대 장동식 교수님께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로봇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도메인 중에서도 특히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의 브레인 역할, 두뇌의 역할을 타겟 도메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위해서는 신호 처리, 영상, 음성, 생체 인식, 기계학습, 자연에 의해 다양한 요소들의 기술의 총만한 융합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쪽 고려대 쪽 사이드를 얘기하면은 MIT 미디어 랩, MIT C셀이나 퍼스널 로봇 그룹이나 존스 홉킨슨의 하버드 하는 브로드 인스티튜트 등 유수의 로봇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소와 섭외를 했는데 많은 고려대
휴학생들, 대학원생들, 심지어 교수까지도 가겠다는데 교수는 제가 자격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 파견한 데 있어가지고 전문 역량, 스킬 세트를 갖춘 분들을 또 특히 산업체에 계신 분들을 선발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통과하게 했지만은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또 MIT 미디어 랩이나 CCL이나 거기에 있는 연구원과 1대1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오케이가 나오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발하고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만들어진 기회인 만큼 뜻깊게 경험이 장이 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선발하는 과정도 어렵고 선발되는 과정도 어렵고 굉장히 좀 고생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우수한 인재 중에서 중에서 옥을 또 골라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어려우실지 대충 밖에서 봐도 그 느낌이 옵니다. 한양대 한재권 교수님, 그 학생 선발하시면서 어떤 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 선발하는 거, 저희는, 글쎄요, 뭐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라는 분야가 굉장히 전공하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선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서 오히려 선발 자체는 다른 곳, 고려대보다는 좀 쉬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문제는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저희를 너무 괴롭혔어요. 특히 미국 비자가 발급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UCLA 그 데니송 교수님이 계시는 로멜라 연구실에 파견돼야 되는 학생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출국 준비를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뒤로 줄줄줄줄이 다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좀 많은 차질을 받고 있죠.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정말 밉죠. 밉습니다. 이 로봇으로 코로나 잡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들 잘 들었고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학생 파견 나가신 학생 선생님들은 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나갔고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현지 생활이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현장에 계신 세 분들만 모시고 이제 2, 3부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1부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코로나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황에서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마 저희 선생님들 세 분 다 평생 잊지 못할 이게 뭐 좋은 추억이 될지 나쁜 추억이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다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니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는 미국 동부에 계신 김원석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현지에 가셨을 때 어떠셨는지, 뭐 그다음에 그 코로나 중간에서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편안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항상 그 미국 갔다고 하면 주위에서 하필이면 가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잘 지내냐고 항상 걱정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코로나 초반에는 막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고 다들 패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 가도 막 휴지도 못 사고 막 냉동 레토르트 식품도 막 동이 나고 막 고기도 못 사고 이랬던 것 같은데 심지어 막 손 씻고 싶은데 막 비누나 세정제 구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저희처럼 이제 평상시에 쓰는 게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잘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저희 랩은 이제 이렇게 실험한다기보다는 컴퓨터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연구에는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스크를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쓰고 나서부터는 저도 이제 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조금씩 만나기도 해서 좀 더 이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좀 건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카페나 매장들도 오픈하게 돼서 외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평상시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평상시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우버를 자주 사용하는데 원래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우버 배차 시간이 거의 막 3, 4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괜찮아진 후에는 이제 10분 정도 걸리는 거 보고 이제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구나 싶더라고요. 네. 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뉴스들이 한국에도 계속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해서 NBA 플레이오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유니폼에 그러니까 이름 대신에 선수들이 그렇게 써서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현지 상황 저희는 잘 못 느끼는데 사실 뉴스로만 보니까 그 인종차별 문제 이런 건 좀 어땠는지 하고 아시안으로서 혹시 좀 차별받으신 일은 없었는지 김옥 선생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아시안이라서 차별받은 적은 기억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갖는 외국인 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현지인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민윤 선생님은 LA는 좀 어땠어요? 그 흑인 문제하고 코로나19 두 질문을 동시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네. 흑인 저희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하던 그 문제하고 인종차별 문제하고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흑인이나 히스패닉, 동양인 등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섞인 도시라서 사실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만큼 그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외에 거기에 현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시선에 신경을 안 쓰고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교 주변에 특히 학교 주변이라 그런지 교환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뭐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은 다행히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는 저희 학교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래피티 같은 걸로도 이렇게 많이 쓰여 있을 정도로 되게 크게, 그 중에서도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인종차별은 그렇고요. 코로나 코로나, 상황은 LA는 조금 달랐나요? 어땠나요? 더 심했나요? 아니었나요? 사실 저희 서부도 동부랑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행이 처음에 할 당시에는 다들 패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일단 구매를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이 났었고, 이제 마트에서 휴지랑 물 같은 것도 이제 1인당 구매 개수 제한이 걸릴 정도로 되게 사재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특히 또 초반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별로 없어가지고 집에 많이 이제 방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다행히 진짜 교내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은 또 빠르게 이루어져서 연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당시에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집 계약을 파기한다던가 아니면 전기랑 가스 등의 서비스 정지 등을 다 전화로 해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막 1시간 대기 정도가 걸릴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패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LA 지역은 또 최근에 산불까지도 나서 뭐 샌프란시스코 하늘이 아주 주황색으로 뭐 된 사진도 보고 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민 선생님 거기 계시면서 그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있을 당시에도 산불이 되게 크게 났었던 적이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많이 안 났었는데, 이제 여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자라나서 탈 재료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가을부터 불이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도 되게 크게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하늘이 다 뿌옇게 돼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미국에 두 분 계셨는데 다 그 위험한 상황을 뚫고 건강하게 계신 걸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 덴마크 좀 김하연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뭐 워낙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라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 미국과 달리 덴마크는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코로나는 정말 당시 유럽은 말 그대로 정말 팬데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지인들로부터 안전한지 잘 있는지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유럽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된 데에는 먼저 EU의 영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EU, 유러피안 유니언이라는 거를 정말 몸소 경험을 했는데 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유럽 시민들 간에 가능하다 보니까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 더 자유롭다 보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스키철이 한창 시작일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유럽 각국으로 퍼지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다른 유럽에서 증가할 때부터 덴마크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딱 100명쯤 됐을 때가 3월 10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여기 총리가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국가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국가가 정말 셧다운이 됐습니다. 관공서, 예를 들면 소방서나 경찰서, 그리고 병원, 그리고 마트, 대형마트를 빼놓고는 그냥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기업 닫고 공기업 닫고 대신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우리가 지불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그냥 기업들도 다 문 닫고 재택근무로 돌리고 학교도 완전히 3개월 동안 문을 닫았고요. 그런 초강경 대책을 쓴 덕분에 덴마크는 그래도 좀 빨리 코로나에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특히 가족이 덴마크에 다 같이 온 경우였습니다. 아이들이 4살, 2살, 1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야 하는 이 환경이 아이들에게 사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저도 그 방 한 구석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잘 극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되게 놀랬던 거는 그 덴마크 사람들의 준법 의식이 되게 철저하다고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덴마크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 총리가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가능하면 이렇게 딱 성명을 내고 나서 다음 날부터 정말 길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너무 놀라. 저희 집이 딱 시티 한가운데여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를 정말 평소에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차가 움직이는 것도 보기가 힘들었고 그냥 주차장에 항상 차가 파킹이 되어 있고 집 밖으로 나와서 놀던 아이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다들 집에서 어떻게 지내지 싶을 정도로 정말 다 집 안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저희 팀원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농담하고 장난치면서도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찾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희귀의 나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새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셨겠지만 아이 교육이나 이런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 지금랑 같이 나가서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말씀이요? 코로나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저희가 시내 근처에 살아서 킨더가든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대기 리스트가 워낙 꽉 차 있어서 이제 저희 남편이 한국에 육아휴직을 내고 와서 이제 아이를 3명을 전담해서 돌보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집 안에서만 있어야 돼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 그 아이들이 집에 있는 모든 종이를 찾아서 이제 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오리고 그 종이를 또 오리고 왜냐면 종이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오리고 나중에 박스도 오리고 비닐도 오리고 이걸 나중에 다 모아보니까 정말 큰 박스 한 3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자유롭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이제 그걸 갖다 버리니까 3박스 정도 아이들이 오려놓은 조각들이 나와서 그게 좀 나중에는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셋이고 또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창가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라디에이터에 긁혀서 이렇게 얼굴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났었어요. 근데 덴마크는
이제 응급실에 가려면 정말 생명이 위독한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이제 응급실에 갈 수 있고, 특히 코로나 상황이어서 가기가 더 여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치료하면서 드레싱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됐고, 저희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언니 오빠들 따라서 이제 놀다 보니까 손톱이 이제 손에 끼어서 2번이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손톱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손톱이 또 다행히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되게 감사한 부분은 정말 이렇게 3달 동안 온 가족이 똘똘똘 뭉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지 않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놀고 울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방 한 구석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재밌는 기억으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기억으로 간직하셔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큰 일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네. 다들 네. 뭐 지내시느라고 일단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상황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코너를 마련했고요. 네, 그러면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소개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본인 연구하시는 분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현재 계신 연구소, 학교에 대한 소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김원석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재 계신 연구소가 그 세계 명문대로 이제 알려진 하버드, MIT가 함께 만들었고 주로 바이오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로봇하고 어떻게 연관되지? 이걸 좀 비전문인도 알 수 있게 좀 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일단 하는 연구 중에 유명한 걸 하나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들 하는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 인스티튜트는 이제 유전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잘 알려진 연구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해 기술인 이제 크리스퍼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연구팀이 저희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건강한 유전자로 치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이 최신 그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 유전자 가해 기술이 산업화가 가능하게 된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주 핫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연구시설들과 인력 덕분에 그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코로나 테스트 기관으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200만 건의 테스트를 진행했다든지 아니면 매일 6만 건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외에도 제가 속해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는 다양한 어떤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업하고 있는 병원의 환자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래서 학습시킨 다음에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환자의 병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예측한다든지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김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분야를 조금 더 본인 전공 분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학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해킹 사건도 많아지고 기업 간의 이제 데이터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정보 보호의 어떤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분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데이터의 분산 소유권에 대한 어떤 논쟁 없이 그 여러 기관 혹은 개인들에게 분산된 데이터를 직접적인 접근 없이 암호화나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가장
앞서서 개발해서 이제 유전체 상담 분석이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적용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신 그 조영훈 박사님 연구실에서 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데이터들 중에서도 심전도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도 이제 개인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는 심박수를 뭐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직접 보지 않고 학습을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속화해서 그 실제 데이터를 보는 것만큼의 성능과 속도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로봇 하면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로봇 분야가 굉장히 연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좀 설명을 해주신 거로 좀 생각이 들고요. 덴마크 김하연 선생님도 이제 산업용 로봇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요것도 좀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좀 현재 계신 그 학교 소개와 일단 학교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알보르 대학의 로보틱스 그룹은 현재 제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Materials and Production이라는 학과 소속 안에 로보틱스 그룹이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의 생산 라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리틀 헬퍼라는 것은 팔과 바퀴가 있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도 있고 뭔가 물건을 집어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다각도로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인데요. 여기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강화 학습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네, 김연구원님께서 지금 덴마크에서 하고 계신 내용도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로봇은 보통 프로그램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정된 만큼만 움직이고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기존 로봇 산업에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고 부서가 있으니 리스크가 없지만 덴마크는 중소기업들이 많고 프로그래머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 것은 큰 리스크에 속합니다. 그리고 작업 공정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분야인 머신러닝, 즉 로봇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어떨지,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면 어떨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로봇의 강화 학습 분야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이나 로봇공학이 아님에도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분야는 로봇이나 기계의 구조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들 그리고 덴마크의 산업 구조의 특성에 맞게끔 연구가 발달돼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UCLA 민 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현재 계신 UCLA 연구소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파견되었던 연구소는 UCLA에서 로멜라라는 연구실인데요. 로멜라 연구실은 데니송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연구소입니다. 홍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도 다양한 뭐 방송 매체, 또 강연 아니면 책을 많이 내셔서 한 번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로봇 소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연구실에서 주요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봇들은 이제 다 가족 보행 로봇들로 이제 다리가 달린 두 개든 네 개든 세 개든 이렇게 다리가 달린 로봇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로멜라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최초의 휴머노이드인 찰리라든가 아니면 교육용 휴머노이드로 잘 알려진 이제 미니 사이즈의 다윈 오피 등을 개발한 연구실로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이 되게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데니송 교수님은 한국 사회에서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제가 듣기로는 그 홍 교수님 랩만의 어떤 독특한 연구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데니스 송 교수님 되게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해서 되게 유명하신데 그 유명한 만큼 되게 다양한 외부인 분들도 되게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해 주시는 외부인들을 이제 연구실 소개를 해드릴 때 데니스 송 교수님이 항상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아마 이제 연구실에 있는 화이트보드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멜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의 공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의 자체가 연구실 전체 뻥 뚫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한쪽 벽면 자체가 전체가 화이트보드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회의가 시작을 하면은 그 화이트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채워 나가서 회의를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 부분을 되게 교수님께서 자부심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런 개방적인 연구실 문화가 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CNC 릴러나 액추에이터 개발 등 그 로봇의 가장 처음 단부터 끝단까지 실험을 할 수 있는 끝단까지 이제 연구실 내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어서 이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한 연구실인 것 같아요. 네, 좀 그 자유롭고 재밌는 연구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실에서 민 연구원님 어떤 연구하고 계신지 본인 연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멜라는 이족 보행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의 보행 패턴 연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다양한 영화에서 소재가 많이 되었다시피 되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데 사실 영화만큼의 기술력을 구현하기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적으로 걷는 모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뛰는 거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서로 협업을 이뤄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의 몸체 궤적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몸체 궤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연구 분야, 그다음에 계신 곳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 동향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연구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예, 다음 4부에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수님들이 직접 질문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4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교수님들께서 지도 학생이시고 연구원이신 선생님들께 직접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네, 여기서 좀 더 깊은 얘기들이 좀 진행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협회에서 김하연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봇산업협회 김한별 주임입니다. 저 김하연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덴마크는 무엇보다 협동 로봇으로 많이 유명한 국가인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블루오션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방역이나 또 소독 로봇으로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하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체감하는 협동 로봇 관련된 수요라든지 산업 전망이 어떠한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길쭉한 병실 소독하는 EVD 로봇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 블루 오션 로봇은 헬스케어 분야이고, 저는 이제 산업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협동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속한 디파트먼트의 이름 매터리얼 프로덕션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프로덕션 라인, 생산 라인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에 관련된 로보틱스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로봇 8에 대해서만, 그래서 UR5 로봇만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산업 현장을 계속 제가 체험하고 보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쓰임새를 고려해서
미아 로봇과 연결한 유동성을 추가한 모바일 로봇 암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질문이 오갈 거니까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장 교수님께서 김원석 연구원께 질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원석 씨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로봇 개발을 연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마 비전문가들, 일반인들이 의아해 하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질병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봤을 텐데, 잘 알다시피 AI 알고리즘은 로봇의 두뇌가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알고리즘 중에서 인간이 생체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또 다른 생물학적 원리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겠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원석 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거나 좀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여기 와서 이제 질병과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이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인간의 그 신경세포인 뉴런의 동작 원리에 기초해서 인공적으로 구축한 그 신경망인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AI 모델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망을 이루어서 전기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저희 머리에서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러한 인공 뉴런들을 층층이 쌓아서 인공신경망을 구성한 다음에 그걸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입력과 출력을 잘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인공신경망인데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모델들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거의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요즘 유행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보시는 뭐 유튜브 영상에 뭐 영상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모든 분야에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인간을 모방한 그런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많아서 찾아본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뉴런의 어떤 동작 원리 말고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각 인공 뉴런이 완전히 연결된 게 아니라 실제 생물의 뇌처럼 연관된 동작을 하는 뉴런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인데요. 그리고 기존에는 인공 뉴런은 실수값을 출력했었는데 이런 지금 새로 말씀드린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이름에서처럼 시간에 따라서 스파이크의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0과 1의 값을 출력하는 그런 실수값이 아닌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신경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시간의 어떤 종속적인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한 네트워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뭐 로봇도 마찬가지 되지만 그런 자연에서 많은 배움을 얻어서 이렇게 연구들이 새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조영훈 박사, 우리 조 박사 그룹의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단세포 유전학 분야에도 향후에 로봇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 조영훈 박사님 연구실에서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대량의 생의학 데이터를 분석할 때 생기는 어떤 계산적인 문제를 머신러닝 혹은 인공지능 혹은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봇 기술과는 데이터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는 알고리즘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하은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기술에 사용되는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으로 얻어지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효율적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서 이제 유전 데이터나 생의학 데이터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할 때 힘든 부분을 개선했던 점을 역으로 로봇에 적용할 수도 있는, 그래서 상호 다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협회 김한별 주인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다고 신호를 주셨는데요. 김하연 선생님한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하연 연구원님께서 계신 올보르 대학
로보틱스 랩에서 로봇이 새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이 새로 도입된 로봇이 모바일 분야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로봇인지 또 기존의 모바일 로봇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 프랭카 로봇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로봇을 펀딩을 받아서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로봇이 이제 처음 랩에 도착했던 날이 저희 사이먼 교수님 휴가셨는데 교수님이 그거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가서 직접 조립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조립하시는 걸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영상을 찍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신나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UR5 같은 로봇이 기존에 가장 대세였던 이제 로보남 분야의 로봇인데요. 그것을 6DO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6개인데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즉 조인트가 6개여서 6가지 다른 파트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근데 이게 프랭카 에미카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1개가 더 늘어서 이제 7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더 움직이기가 쉬운 로봇이 됐고 그 이전에 6개가 자유도던 로봇에 비해서 하나 더 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 같은 경우는 짚는 부분을 그리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의 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베컴 그리퍼, 진공 그리퍼 그리고 짚는 이 2손가락 그리퍼가 아예 로봇에 딸려서 왔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유연하게 뭔가 물건을 짚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플러스가 됐고요.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가 아예 세팅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던 아니면 UI를 새로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또 사용도가 높은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재권 교수님, 민연구원님께 질문하실 게 있다고요? 아, 네. 그 민준 학생이요. 그 로멜라에서 연구하던 로봇과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로봇을 좀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특히 저희 로봇,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인 앨리스가 있었는데 이 앨리스에다가 로멜라에서 연구 중인 사족 보행 로봇 기술을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보행 패턴을 만들어내고 시뮬레이션으로 논문도 내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런 생각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로멜라에 있을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신 박사님이 계신데요. 안민성 박사님이 계십니다. 네, 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멜라에서 이제 로보컵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팀장님으로 계신데요. 저희가 있을 당시에 한창 로보컵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 단계였어가지고 저희 연구실도 로보컵을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보컵은 로봇들의 대회예요. 로봇 축구 대회입니다. 인간에게 월드컵이 있다면 로봇들에게는 로보컵이라는 세계 최고의 로봇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컵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석사과정의 학생이어서 이제 많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박사님께 많은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몇 가지 논문들과 책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저희 연구실은 이제 앨리스라는 로봇이 있었고, 이제 그쪽 연구실에는 찰리 등 알프레드라는 로봇 등 이제 다양한 이족이랑 사족, 뭐 6족 보행 로봇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안민성 박사님은 이족 보행 말고 사족 보행 로봇이나 다른 다관절 로봇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행을 한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똑같이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런 서로 다른 연구실에서 기본 기초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런 배경의 차이가 서로 다른 팀에게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과제가 되게 좋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교수님 추가 질문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네네. 그러게요. 그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이 이렇게 접목됐을 때 나타나는 그 힘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거미 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요. 그 로멜라에서는. 저도 이제 그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옆에서 봤을 테니까 그 보행법을 보면은 굉장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거 좀 특이한 거를 그러면은 파악을 하고 오셨나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색다른 로봇이 있다면 어떤 로봇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로멜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거미형 로봇은 아마 사족 로봇인 알프레드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사족 보행 로봇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션들 걷거나 이제 어디를 장애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모션들은 다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족으로 서 있을 수도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족 보행 또는 육족 보행 같이 되게 다리가 많은 다관절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바닥을 짚는 면적이 세 다리 이상이 바닥에 닿아야지 안정적으로 이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되게 가지게 되는데요. 서포트 폴리건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와 면적이 닿는 부분을 서포트 폴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포트 폴리건이 크면 클수록 더 안정적이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사족보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짚고 들 수 있다면 두 개의 다리는 결국엔 물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결국에 바닥에 남는 다리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서포트 폴리건이 되게 점 형식으로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 있기 되게 힘든 구조인데요.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4개임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물체를 들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로멜라 같은 경우에는 사족뿐만 아니라 이족보행도 동시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로멜라 자체가 이족보행을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독특한 로봇들이 많은데요. 이족보행 로봇에서는 로봇 나비나 천장을 걸 수 있는 발루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나비라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족보행 로봇인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앞으로 걷는 로봇이 아니라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모터가 달린 로봇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꽃게 형상처럼 되게 옆으로 걷는 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 로봇 나비라든가 아니면 발로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걷는 로봇인데요. 이제 로멜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안 넘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아예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헬륨 가스를 통해서 천장으로 로봇을 띄운 다음에 다리를 거꾸로 부착을 해서 이제 천장을 걷는 로봇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뭔가 어려운 문제들을 되게 단순하게 쉽게 풀어나가는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네요. 네,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AI를 시작하기 전에 한 35년, 40년 전이죠. 미국에서 했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 아까 넘어지는 로봇 아까 얘기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오하이오 주립대학이었는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을 투자해서 처음으로 80년대 초니까 처음으로 걷는 로봇, 군사용이든 뭐든 했는데 시연을 한다고 온 매스컴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딱 시작했는데 2초 만에 넘어졌거든요. 그게 얼마나 휴머노이드 이게 만든다는 게 이 생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각각의 세포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정말
어려운 나는 AI 전공 알고리즘 전공이지만은 참 어려운 우리의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진화의 어떤 결론인데 이제 우리가 두뇌 쪽은 MIT나 하버드 또는 존스 홉킨스나 앞으로는 스탠포드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면 하는데 인간처럼 걷고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는 생체적인 것까지를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걷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쪽은 어디 좀 버클리에서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제가 지금 던졌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사실 어디가 있고 몇 군데 연구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도 사실 정확히 그 숫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예, 방안을 제시해 주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이족 보행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보컵이라든가 이런 데 팀으로 참여하는 연구소들은 다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보컵 같은 게 쉽게 말씀드려서 로보컵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로봇이 자체적으로 꼴대가 어디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꼴대가 있으면은 장애물이 뭐가 있고 아니면 봉은 어디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제 어느 방향으로 차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면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로보컵에 참가하는 팀들 이나 뭐 그런 쪽 연구소들이 되게 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연구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이 너무 민인중 학생한테 너무 동떨어지고 멀어서 꼭 답을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세상이 올 거라고 이제까지 가지 않았던 세상이 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비대면까지 덮치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세상이 왔을 때 우리는 되게 궁극적으로 요 근래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궁극적으로 생존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한다는 그 목표가 언젠가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당장 연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그것도 해결하기도 힘든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거 자체를 정보를 다 분석하는 날이 오고 또 휴머노이드처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생체가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전기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대부분의 활동이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 살아남기 위한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또 뭐 바이러스 들어오면 채취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가장 핫한 이슈가 언젠간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던진 것이지 구체적인 답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이경준 팀장님 질문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MIT 쪽에서 이제 같이 하는 김원석 연구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MIT에서 여러 가지 로봇 쪽으로 도전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그 소셜 로봇을 하셨던 신시어 브리즈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드니 브룩스 교수님이 했던 협동 로봇도 이런 몇 가지가 이제 잘 안 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실패한 사례로 꼽기도 하는데 또 이제 로봇계에서는 그런 도전조차도 의미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MIT 내부에서는 그런 도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원석 연구원님이 MIT 내부의 그런 랩실 분위기랑 한국의 어떤 랩실 분위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근데
로봇과 완전 밀접하게 MIT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일단 전반적인 그 MIT나 뭐 하버드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느낌이랑 그 한국에서 연구했던 제 경험 바탕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에서 제가 연구했을 때 받았던 어떤 느낌은 약간 이게 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연구 과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치를 약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목표가 안 되더라도 다른 걸로 이렇게 피벗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논문 쓰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특허를 내자 이런 식으로 됐던 그 경험이나 아니면 뭐 사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MI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그 연구실이 하고 싶은 연구 아니면은 진짜로 새로운 연구, 진짜가 그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점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한 교수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하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저희도 그 강화학습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족 보행에 있어서 보행 패턴을 만드는 것을 그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처럼 경험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서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광학습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덴마크, 특히 협동 로봇을 만들어낸 본고장에서 더 활발한 연구가 있을 거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연 선생님이 하고 있는 강화학습에 어떠한 건지 구체적인 예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인바이러먼트는 어떻고 액션은 어떻고 여기서 어떤 변수를 학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조금만 더 디테일한 거를 소개시켜주면 저희 연구원들이 뭔가 좀 영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다루고 있는 현재 로봇이 두 가지다 보니까 이제 로봇암과 UR5와 그리고 미아 로봇을 조금 나눠서 이제 강화학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강화학습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로봇이 알아서 경험을 학습하고 거기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점점점 플러스 점수가 쌓이는 쪽으로 로봇이 이제 알아서 습득을 하고 지식을 쌓아나가고 훈련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로봇8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베컨 그리퍼와 그리고 이제 투핑거 그리퍼를 둘 다 이용을 해서 강화학습 훈련을 했는데요. 이미지를 인식을 할 때 레이어 단위로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또 클라우드 이미지를 받아와서 여기서 이제 그리퍼가 로봇 근처에 오브젝트, 그러니까 물체 근처에 가게 되면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물체에서 떨어진 곳을 자꾸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그 로봇이 움직이는 범위를 좁히는 과정, 이 과정이 1차적으로 있었고 그 과정 그 다음에서는 집었을 때 플러스 점수를 주고 놓쳤을 때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계속해서 물체를 집는 것을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로봇8 같은 경우 강화학습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카메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정보를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 그 모바일 로봇,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가 그 앞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라이더에서 앞에 장애물이 좀 더 가까워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멈출 수 있게. 근데 여기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서 장애물이 부딪히면은 마이너스를 줘서 다음번에는 그 근처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게 그렇게 계속해서 로봇을 훈련시키는 그런 강화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어서 해주시고 한 질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박사님, 한 교수님 이제 제가 네. 또 할까요? 그러면은 원석
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AI를 전공하신 거로 전 이제 보고 있는데, AI를 통해서 사실 로봇들이 뭔가 명령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봇의 명령 체계가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너무 오류를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로봇에게 명령을 주는 체계가 AI로 이제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로봇계의 어떤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AI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것에만 막 심취해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언슈퍼바이즈드로 막 데이터 없이 막 만들어내는 모델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성님께 좀 뭐 당부라던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는, 뭔가 이 자기 모델을 통해서 로봇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주는 이런 행위들, 몇 가지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또는 로보틱스와 정말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가, 없으면은 원성님께서 좀 해주실 의향은 없는가, 여기까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인공지능 분야도 이제 점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델 성능에 일단 되게 집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물체 인식을 뭐 성능을 몇 프로 냈다, 뭐 0.1% 또 올렸다, 이런 식으로 막 집착을 하다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러한 뭐 아웃풋이, 그러니까 출력이 나왔을 때 이 출력이 맞을 뭐 확률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 모델을 가지고, 이것도 또 모델일 것 같긴 한데, 그런 모델을 로봇에 적용한다면 좀 더 모델의 로봇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너무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좀 더 확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되는 또 모델이 되겠지만, 그런 모델이 또 적용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해양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그 얘기가 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꼭 한 40년 전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 지 맘대로 하는데, 직접 매니팩처링에 가면은 매니팩처링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계를 하는지 그 얘기거든요. 머리로 자기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데서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왔네요. 네, 이경준 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 주제인가요? 아니면 아무거나 질문해도 되나요?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번외편입니다. 잠깐 중간에 녹화하는.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덴마크 가서 교수님들 꼬실 때 올보르그 대학 교수님께서 대학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저희가 그때 때마치 김치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김치를 되게 탐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이제 꼬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김치 되게 많이 찾으시나요? 어떠세요? 네, 안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점심시간에 저희가 그룹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김치 담글 계획이 있니? 너 김치 담가서 먹니? 아니면 사서 먹니? 근데 저도 김치를 막 직접 담가서 먹을 정도로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아시안 마켓에 김치가 있다, 가서 사서 드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몇 번이나 이제 갈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사이먼 교수님께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동안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랑 저희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굉장히 많이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덴마크 문화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아라.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다. 이렇게 갈비를 소스에 재워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빈통을 주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번이나 저한테 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 덕분에 어제 내가 가족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근데 나 매운 것도 좋아하는데 김치도 담글 계획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한번 담가서 드릴 예정이에요. 네, 김치 정말 좋아하세요. 네. 장 교수님,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인준 연구원한테 어. 질문. 네네. 될까요? 한 교수님 먼저 하시고 그럼 장 교수님 마무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하세요. 인준 학생 앞으로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그 글로벌 과제를 통해서 뭔가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시는지, 아니, 느꼈다면은 어떤 면에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사실 저희가 글로벌 과제가 아니었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한다는 것 자체, 그 경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저한테 있으면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저는 사실 6개월 동안 되게 짧게 갔다 왔지만 거기서 집을 구하고 또 다른 해외 연구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울타리 밖에 있는 뭔가 제 우물안 여태까지는 우물안 개구리였다면은 살짝 바깥에 나갔다 온 개구리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험이 되게 좀 나중에 있어서 제 선택에 있어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UCLA에 갔다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충분히 뭔가 연구를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제가 뭔가 더 선택할 때 더 좋은 방향성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장 교수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보다는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연구 교수를 한 지가 3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나라 연구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까 김원석 학생도 지적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 주어진 연구를 하기 위한 형식에 너무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업이 좀 부족해요. 항상 자기 분야는 열심히 하지만은 어떤 연구든 로봇 보세요.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머리하고 팔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연관이 되는데 연관된 다른 교수, 다른 연구실, 다른 나라 이렇게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협업을 한 것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자기 분야를 끝까지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부족한 것이 일본의 문제하고 비교한다면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왜 연구력이나 더 열심히 하는데 노벨상이 안 나오냐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끝까지 자기 연구를 하고 싶은데 끝까지 가보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시스템. 이건 국가가 이게 문화와 모든 게 연관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소하고 대학하고 또 다른 나라의 연구소와 또는 산업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이 문화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벨상이 부족하지, 안 나온 이유가 아마 그러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에 나가가지고 이 넓은 데서 다른 문화에서 물론 그것이 무조건 우리보다 다 우월한 건 아니죠. 특징이 있는 거죠. 그 좋은 점을 잘 봐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서로 협업하고 또 쉽게 돈 따라가지 말고 형식 따라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끝까지 연구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한번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바람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전공에 관련된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수님들 잠시 또 참가자로 잠시 모셨다가, 그리고 저 해외여행, 이제 후배들 위한 그 해외여행, 해외 가기 위한 팁들 그 코너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마무리, 이제 인사말 하실 때 다시 모셔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아까처럼 세 분만 남기고 교수님은 잠시 관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공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그 해외 진출하시는 후배 연구원님들을 위한 조언 코너 제5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그 해외에 나가서 아까 코로나, 뭐 산불 등등 어려운 일을 다 겪으셨는데요. 일단 그거보다도 가기 전에, 가서 초기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조언들을 듣고 가셨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본인만의 팁 같은 것들을 좀 후배님들한테 좀 전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으로 파견할 때 유의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민윤준 선생님께 한번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일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각자 가고자 하시는 연구소에 컨택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요. 컨택을 하신 후에는 그 연구소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UCLA와 같이 대학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는 해당 학과의 행정팀이랑 추가적인 컨택을 했었어야 됐고요. 이제 행정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비자 발급 작업, 또는 뭐 교환학생 연구원 등록 작업들, 같은 게 이어지도록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V,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영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시험 성적, 뭐 이런 그 자료들을 요구했는데요. 이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외에도 출국하시기 전에 이제 교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박사님한테도 추가적으로 컨택을 하시면 뭔가 좀 시간 관리라던가 연구실 출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좀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집하고 의료보험 같은 거 구하실 땐 어려움은 없었었나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의료보험 되게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추천해주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것들을 등록을 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추천하는 의료보험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선에 맞는 의료보험이라면 등록이 가능한데 되게 그 기준선이 높게 잡혀 있어서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학교 측 보험을 들었고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스탠더드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미엄 옵션이라든가 되게 옵션들이 많은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내야 되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옵션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원석 연구원님,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로 가고 싶은 분들 꽤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요. 네,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민인준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기소개서 CV나 영어 성적을 미리 준비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랩에 컨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이제 방문 연구자분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박사님의 의지가 현재 계신 박사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님과의 연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랩은 다른 그 대학교와의 어떤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비영리 연구소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이나 어떤 행정 업무도 학교에 비해서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에 처음 가게 되더라도 뭐 맥북이라든지 스탠딩 데스크라든지 그런 지원들은 되게 빠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하기는 되게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 내 연구소 말고도 이렇게 다른 인스티튜트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동부 쪽 학교나
그 연구소 파견 가실 때는 아무래도 이쪽이 바이오 쪽 연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 분야도 이제 로봇을 융합한 바이오 분야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 생활 환경은 좀 어떠셨나요? 뭐 서부야 워낙 좋으실 것 같아서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동부 날씨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여기도 그 처음에 오자마자 느꼈던 게 하늘이 되게 맑고 좀 미세먼지가 없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구름도 되게 뭉게구름 잘 보이겠고, 그리고 여기도 서울의 한강처럼 찰스강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도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런 부분이 일단 되게 드넓은 자연들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의 겨울이 되게 춥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제일 따뜻한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많이 안 왔었고 그래서 생활하기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 구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서 이제 집을 구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국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있고 또 앱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뭐 한인마트도 주변에 많이 있어서 또 김치나 뭐 갈비라든지 그런 거 다 반찬들 뭐 콩자반도 있고 되게 한국 밥 먹듯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들도 많아서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네, 연구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코로나만 없으면 굉장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하연 선생님, 저기 덴마크 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좀 더 잘 드리고 싶어서 사이먼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저를 왜 뽑으셨는지, 저의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네, 먼저 서류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일 때 특허청에서 받은 상의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특허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특허 출원을 했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특별하게 보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저의 경험들을 교수님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저한테 하드웨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왜냐면 저는 퓨어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마침 그 당시 저희 집에 스탠드 에어컨이랑 벽걸이 에어컨 두 개가 다 고장이 났는데 그 엔지니어를 부르기엔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 수리를 해서 에어컨을 다시 살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드웨어를 수리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엄청 웃으셨는데 그때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소개서 CV와 영어 점수, 유럽의 경우는 토플이나 IELTS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이걸 미리 준비해 두시면 기회가 왔을 때에 바로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파견이 확정되신 후에는 서류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덴마크는 유럽 중에서도 비자 발급이 정말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협회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 있는데 비자 발급 비용도 굉장히 비싸서 저도 한 150만 원 정도 1인당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학생이시라면 재정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는 세 곳의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떨어지고 세 번째 알보르 대학에 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혹시 떨어지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하연 선생님께 하나 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육아하시랴, 연구하시랴. 그래서 여성 과학기술자를 위해서 현지 경험, 어떤 꿀팁, 아이를 키우고 연구하실 수 있는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답변 드리고 싶었던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네, 그 덴마크는 올해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정말 책을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저도 아이 셋을 데리고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덴마크라면 아이가 5이 있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 자율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은 집에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고, 회사도 보통 3시, 4시면 다 퇴근이어서 아이와 함께 저녁 시간을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제 담당 교수님이신 사이먼 교수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고 8시쯤 출근을 하셔서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셔야 해서 3시면 퇴근을 하세요. 남은 일은 보통 이제 주중에 낮에 다 끝내시지만 혹시 일이 남으면 저녁에 아이들 재우고 집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 수 있는 문화입니다. 덴마크에는 놀이옷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옷이 있는데 아이들을 킨더가든에 보내려면 이게 반드시 필수 준비물입니다. 이게 우주복이에요. 근데 7살 아이까지 다 이 우주복을 입고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자가 있고 고무줄이 군데군데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이 옷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도 옷이 이제 젖지 않는 그런 좀 특별한 옷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비가 오거나 또 아이들이 더러운 곳에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제일 큰 이유는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덴마크는 그냥 그 옷을 입히고 알아서 놀아라 이렇게 풀어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게 3시간, 4시간 놀고 그냥 그 옷만 벗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게 하는 놀이옷이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저희가 더 많이 환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트를 가도 아이가 3명이면 뭐 인형이라든지 사탕을 하나씩이라도 더 주시려고 했었고, 과일도 좀 더 하나 더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덴마크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데, 그래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어떤 아이들이 아주 어린데도 굉장히 조용하고 단정하게 노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이 신기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변 동료들에게 너 아이들 어떻게 양육하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육아휴직을 한국에 내고 지금 이곳에 덴마크에 왔는데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해요. 가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저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해외 가셔서 이제 생활하실 후배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꿀팁이셨고요. 뭐 이 얘기만 해도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연구원님들한테 이메일을 토스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이 넘게 촬영한 이 웨비나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입이 튀어서 막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자유롭게 나오고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녹화 이런 건 아니고 진짜로 자유롭게 만나서 경험들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가해 주신 연구원님들과 지도 교수님들, 그 팀장님께 그 마무리 코멘트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 연구원님부터 이제 소감 앞으로 각오 1분 안에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파견 연구원으로 미국에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을 해서 적응하고 생활하기까지는 되게 좀 어려운 점도 물론 있었지만 한국에서만 있었더라면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대학원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다른 분들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연 연구원님 마무리 소감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손에 잡히는 재산보다 우리의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또한 삶의 순간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글로벌 인재 양성 공고를 보았을 때 제가 첫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둔 사실상 경단녀여서 이게 붙을까 생각하면서 한편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은 열정을 아주 꾹꾹꾹 눌러 담아서 지원서를 작성했고 그 지원서가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저희 가족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도움들을 많이 지원받았고 안흑사와 좋은 날씨도 덤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구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서 재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진정한 희귀의 나라 덴마크에서 경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덴마크를 누릴 수 있는 기회에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원석 선생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박사과정 중에 이렇게 좋은 기회 얻어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여기 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야가 넓어져서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경험이 추후에 제 연구 분야도 바꿀 정도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동식 교수님과 사업단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파견된 만큼 저도 이 경험 살려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갖고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네, 이 훌륭한 연구원님들을 이제 지도해주신 교수님, 지도 교수님, 팀장님, 이어서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 교수님 해주시고 팀장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제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라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크고요. 이런 경험들을 몇몇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이 점점점 더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과 교류하고 또 함께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각각의 경험이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로봇과 또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라고, 대한민국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또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정부와 케아트든 산업부든 여러분이 짧으면 6개월, 1년, 짧다면 짧고 그런 기간이지만은 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본다든가, 그리고 또 각각의 여러분이 배워온 기술을 여러분끼리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서로 또 도움이 되게 만든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후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열심히 지원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니까 갑자기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이 장동식 교수님, 한지훈 교수님 모시고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저희가 손흥민, 김연아, 이강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한국의 로봇 인재들을 세계 우수기관에 보내고 한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기 참여했던 모든 그 인재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연구소 기업들 속에서 지금 저희 협회한테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인재들과 어깨도 나란히 하고 있고 연구도 잘하고 있고, 최근 뭐 꼴세례하고 있는 손흥민처럼 해외 기관들 일부에서는 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참 보람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장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시키고 더욱 많은 인재들, 더욱 많은 해외 기관들이 우리 사업에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협회에서도 국내 로봇 산업 발전과 인재 성장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손흥민 선수가 100골 50도움이 가능할 것 같다는 뉴스가 아까 제가 방금 보고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여러 계신 선생님들이 뭐 로봇 한류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라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오늘 이 토크쇼를 진행하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프로 나중에 만나서 더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외국에 계신 연구원님들하고 국내에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로봇산업회 팀장님 모두 이렇게 다 고생하셨고요. 네, 코로나 끝나고 모두 잘 들어오시고 나중에 저녁에 맛있는 회식할 수 있도록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한번 치시면서 마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